네, 스마트 팩토리 SQC 품질 관리, 통계적 품질 관리 강의입니다. 품질 관리 기본 도구를 계속 강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좀 길어지고 있죠? 네, 죄송합니다. 농담을 각설하고 빨리 좀 강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도구 드디어 5번째 도구고 마지막 산포도 산점도가 좀 비교적 간단한 도구이기 때문에 또 거짓말한다. 아무튼 비교적 간단한 도구이기 때문에 진짜로 제일 이제 이 품질관리 기본 도구 이 파트에서 가장 좀 시간이 많이 드는 히스토그램입니다. 이제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히스토그램은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초, 중, 고, 중고 시절에 이미 배웠을 거예요. 네, 히스토그램 도수 분포표 그려서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는 거죠. 도수 분포표 그리고 뭐 급의 수를 결정하고 급의 폭을 결정하고 뭐 이런 거 다 아실 거예요. 그거 조금 이따가 실제 자료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도수 분포표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급해서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럼 도수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3개, 뭐 6개, 뭐 이렇게 적는 걸 도수라고 하는 거죠. 그 도수가 frequency예요. frequency. 예, 빈도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렇게 이걸 표로 만들었으니까 frequency table, 도수 분포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을 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걸 도대체 전체 데이터를 몇 개로 나눌 거냐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적당한 기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보통 뭐 데이터가 있을 때 각 급의 클래스의 데이터 개수가 그래도 뭐 몇 개에서 열 몇 개 이 정도로 나타나는 게 좋지, 너무 급을 많이 나눠서 데이터가 막 한두 개 막 이렇게 되면은 도저히 히스토그램이라고 볼 수가 없고, 반대로 너무 급을 적게 나누면은 한두 개에 다 이렇게 몰려 있어서 그것도 뭐 좋은 그래프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급을 나누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범위를 그 개수만큼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 데이터가 최소값은 10이고 최대값은 100이다. 그럼 이렇게 90의 범위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범위라고 하죠. 다음 시간에 당장 레인지라는 걸 배울 텐데, 범위 레인지라고 해요.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를. 이거를 10조각으로 나누겠다. 10급으로 나누겠다. 그러면 한 급은 9죠. 9. 한 급에는 10분의 90 해서 9 단위로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10에서 19, 19에서 28. 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예요? 이걸 수평선으로 나타내면 데이터가 여기가 최소값이니까 9 단위로 내가 이렇게 쪼갰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쪼갰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데이터가 만약에 1단위로 측정되는, 숫자 1단위로 측정되는 데이터라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만났는데 19예요. 19. 그러면 걔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이쪽으로 가야 되나요? 헷갈리죠. 왜냐하면 경계선에 걸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계선에 걸리는 일을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지금 측정 단위가, 지금 제가 예로 든 경우는 측정 단위가 지금 1인 경우거든요. 그럼 그걸 절반을 나눠서 눈금의 최소 단위의 절반을 나눠버리면 여기는 0.5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0에서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첫 지점을 약간만 바꾸자는 거예요. 약간만 바꿔서 원래는 9 이렇게 돼 있는 건 똑같은데 출발점을 약간만 바꿔서 여기를 어떻게 한다고? 0.5만큼 줄여서 9.5만큼 9.5에서 시작하고, 여기도 18.5에서 시작하고, 여기도 27.5에서 시작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간격은 똑같이 9인데 이 19라는 데이터가 이제는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아주 명확해졌죠. 어디로 들어가나요? 네, 여기에 들어가죠. 여기 19가 들어갑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0.5 단위로 살짝만 옆으로 살짝 옮겨주면, 여러분들 그림에서는 이렇게 되겠네요. 살짝 옆으로 옮겨주면 경계선에 데이터가 걸리는 일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선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해준다. 요거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수 분포표를 만들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막대 그래프 형태죠. 네, 막대 그래프 형태를 얻게 돼요. 네, 뭐 이렇게 생긴 막대 그래프를 얻게 돼요. 이게 히스토그램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 하면 자료의 분포를 이해하는 목적으로 쓴다라고 했어요. 아,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가운데에 좀 쏠려 있구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넓게 펼쳐져 있는 좀 완만한 이런 그래프. 아, 좀 우리가 원하는 스펙은 이건데 이쪽에 좀 몰려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좀 좌우로 많이 퍼져 있네. 이게 데이터가 좀 일정하지가 않네. 불안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파레토 그림과 달리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다 라는 걸 우리가 관찰하기 위해서, 데이터 전체의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전체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 그림을 보고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뭐 폭이 좁다 넓다 뭐 이런 것 당연히 할 수 있을 거고 추가적으로 뭐 몇 가지를 할 수가 있을 건데, 예를 들면 뭐 입 빠진 형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입 빠진 형, 좌사형, 우사형, 뭐 절벽형인데 이걸 여러분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나중에 제가 과제로 내드릴 테니까 뭐 이런 것들의 해석을 한번 살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히스토그램에 대한 그런 어떤 추상적인 해석 방법론들은 굉장히 뭐 책마다 다양하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걸 모두 다 달달달달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좀 짐작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 가지 경우에 대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가장 많이 나오는 외딴 섬형이라는 게 있어요. 외딴 섬형이라는 게 뭐냐면 뭐 따로 그림을 그릴 필요도 없는데, 이야, 바로 위에 히스토그램에서 데이터가 끝난 줄 아는데 여기에 외딴 섬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왜 거기 있어? 뭐 이런 거죠. 데이터가 다 끝난 줄 아는데 하나만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보통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죠? 네, 이상치라고 부릅니다. 네. 도대체 나올 수가 없는 값이 하나가 딱 나온 거야.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얘는 이제 따로 봐야 되는 거죠. 얘와 나머지는 이렇게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전체 날마다 히스토그램을 그려가면서 관찰했는데 전체 99% 혹은 99.9%의 데이터는 이렇게 일반적인 정규 분포에 가까운 이런 그래프를 따라가고 있는데 꼭 하나만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뭐 한 개 혹은 서너 개만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발생을 하더라. 그러면 이거 왜 그럴까? 이런 경우는 왜 발생을 할까? 이렇게 따로 떼놔서 얘네만 전체 집단과 구별되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언제 발생을 할까요? 뭐 꼭 그러리라는 법은 없지만 이게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뭐 어떤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면 작업의 시작과 끝에 많이 발생을 해요. 작업이 시작될 때 재료가 처음 투입될 때 조금 뭐 많이 들어간다거나 전날 남았던 게 좀 같이 딸려온다거나, 끝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재료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이렇게 끊어서 사용하는데 이게 많이 남았는데 뭐 마지막이니까 이걸 한꺼번에 내보낸다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뭐 역시 쉬는 시간 후에 다시 이제 기계를 재가동시킬 때 혹은 재료를 재공급할 때 뭔가 이렇게 이어지지 않고 쭉 이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단속적으로, 그러니까 끊겼다가 다시 뭔가가 일어나는 시작되는 그런 지점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 말고 또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이제 중요하게 살펴보는 경우가 있어요. 굳이 지울 필요는 없었는데 지금 좀 후회가 되네. 그럼 지우지 말아볼까? 네. 안되나? 안되나 보다. 그냥 할게요. 으아, 이거 뭐야? 이거야말로 지워야겠는데. 네, 아직 이 도구에 좀 익숙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 절벽형이라는 말이 있는데 절벽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절벽형은 히스토그램이 한쪽은 이렇게 잘 그려져 있는데 이쪽도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있을 줄 아는데 갑자기 이러고 데이터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역시 보면서 마치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가 절벽이 생긴 것 같다라고 해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절벽형이 생기는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측정 도구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키나 몸무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 데이터가. 근데 여러분들이 학생들의 친구들의 키나 몸무게를 측정해서 몸무게라고 해보죠. 히스토그램을 그렸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몸무게 뭐 어느 나라나 다 정규분포를 따라요. 아주 뭐 정규분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주위의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됐다는 건 이거 왜 이러지? 라고 한다면 그때 사용한 체중계가 특정 몸무게 이상을 못 재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이상의 몸무게는 안 나타나는 거야. 예를 들면 90kg 이상은 다 90kg로 표현이 됐다던가 그런 경우 측정 도구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장비의 한계가 존재하는 지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떡볶이 가래떡을 만드는데 굵기를 이렇게 뽑아내는데 아무리 어떻게 달라져도 이 기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 이상의 굵기 혹은 일정 이상의 길이는 못 만드는 거예요. 뽑다가 사람이 이렇게 가위로 가래떡이 쭉 나오는데 쭉쭉 이렇게 잘라 나가다 보면 가래떡이 쭉 나오는데 이렇게 퉁퉁 잘라 나가다 보면 뭐 좀 아주머니가 길게 자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오늘 일하는 아저씨는 좀 짧게 자를 수도 있고 좀 구두쇠라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한 번에 기계가 한 번에 낼 수 있는 양의 한계 혹은 재료를 한 번에 투입할 수 있는 투입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3m면 3m 이상은 절대 안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규분포가 생기려다가 뭐 이렇게 극단적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내려가다가 이렇게 뚝 끊기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장비나 재료의 한계, 시스템의 한계, 측정 도구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가 뚝 끊기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절벽형이 생긴 경우에는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여기에 데이터가 더 있어야 되는데 안 생기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장비 한계인 경우에는 뭐 실제 공정을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으니까 자료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자료를 이대로 분석하는 데는 조금 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의 케이스에 대해서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나 많은 케이스가 있는데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가장 또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쌍봉형입니다. 뭐냐면 이제 히스토그램이 있다고 치고 대충 그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쌍봉 낙타처럼 생긴 거죠, 그죠? 네, 낙타가 쌍봉 낙타가 있고 단봉 낙타가 있어요. 쌍봉 낙타가 좀 타기 쉽겠죠, 요 사이에 타면 되니까. 네, 낙타 타보고 싶다. 쌍봉 낙타네. 쌍봉형 히스토그램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거죠. 뭔가 두 종류의 데이터가 섞였다. 두 종류의 데이터가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층화를 해서 따로 떼서 나눠서 봐야 되죠. 그럼 이렇게 이거를 값 기준으로 나눌 거냐? 그러지 말고 정성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네. 아까도 말했지만 남자,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정성적인 기준이 뭘지를 이 데이터를 보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고민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선은 값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서 봤더니 그냥 값만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데이터랑 이쪽에 있는 데이터를 나눠서 봤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봤더니 이쪽은 공장 생산 A 라인에서 생산된 거고 이쪽은 B 라인에서 생산된 거더라. 그러면 A 라인이 이쪽이 좀 더 많으니까 A 라인만 모아서 봤더니 이렇게 됐고 B 라인만 모아서 봤더니 이렇게 됐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층화를 할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나눠지는 원인에 뭐가 있을까요? 이게 A 라인, B 라인이라는 건 그 작업자
혹은 도구, 장비를 일컫는 거였거든요. 그거 말고 이런 거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재료도 있을 수 있죠. 재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똑같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드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만두 공장이라고 한다면 밀가루라는 재료로서는 똑같은데 A사의 밀가루를 썼을 때와 B사의 밀가루를 썼을 때 만두의 무게가 달라지더라.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날짜. 정확히 말하자면 환경의 변수가 있는 거죠. 한쪽은 비 오는 날, 한쪽은 맑은 날. 작업 결과물이 달라지더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많죠. 뭐 많습니다. 작업 방식을 바꿨다라든가 아니면 관리자의 관리 감독 기준이 바뀌었다라든가 뭐 또 다른 환경이 뭐 공장의 그런 환경이 좀 달라졌다든가 청소를 한 다음 날은 좀 좋아졌다라든가 이 날짜에 관련돼서 또 재밌는 것도 있었는데 요일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월요일은 사람들이 쉬고 나서 좀 좋았고 한 수요일 정도 되면 좀 떨어졌다가 수요일 정도 되면 작업 효율이 좀 떨어졌다가 금요일이면 이제 또 놀 생각에 작업 효율이 올라간다든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우선은 크기로 이렇게 나눠서 봤다가 그쪽 크기의 한쪽 그룹에서 좀 더 많이 발견되는 어떤 특성이 있으면 이 특성 때문에 이런 쌍봉형 히스토그램이 생겼구나, 이런 분포가 생겼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그 정성적인 기준으로 다시 층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히스토그램이라는 도구를 적용하는 것 자체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컴퓨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컴퓨터가 도와주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관찰하면서 여러분들이 특정한 어떤 법칙의 책에 적혀 있는 거에 따라서 무슨 뭐 이런 형태는 무조건 이렇게 해석하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논리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섞여서 이런 문제가 생겼겠구나, 혹은 측정이 잘못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겠구나라는 그 추론 능력을 자꾸 길러서 그러면 이걸 우선 값을 기준으로 한번 나눠서 보고 그 다음에는 이걸 정성적 기준을 찾아서 또 나눠서 보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다른 도구들, 다른 방법론, 다른 원칙과 자꾸 연결해서 더 나은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사고 능력, 종합적인 그 처리 능력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열변을 토했나요? 네. 네, 아무튼 그렇고요. 네, 그럼 이 도구를 가지고 이제 아까처럼 역시 컴퓨터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다른 동영상, 바로 이전 동영상에서 살펴봤던 그 관리 도구, 그 실습 파일 같이 한번 볼게요. 아까는 히스토그램이었고요. 이제 아까는 파레토 그림이었고요.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16.8, 16.6 뭐 이렇게 있어요. 뭐 이걸 뭐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는데 오늘은 뭐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네, 요거 생산된 과자의 개당 무게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과자 무게가 좀 비슷해야 되는데 너무 들쭉날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개수, 측정 단위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요걸 하기 전에 제가 보면 여기 데이터의 개수는 이렇게 쭉 했을 때 물론 일일이 세도 되지만 카운트라는 함수를 썼는데 요 뒤에 이렇게 재밌는 게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데이터에 보시면 요 데이터 탭을 클릭해 보시면 이름이 지정된 범위라는 게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배운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요걸 삭제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요걸 요 삭제가 안 되냐? 범위를 이렇게 우선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를 하면 이게 지금 데이터들이 좀 엉망이 됐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면은 이 데이터의 개수를 세거나 뭐 최소값 최대값을 할 때 최소값을 우리가 원래는 그냥 min이라는 함수를 쓰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걸 다 선택해야 돼요. 물론 다 선택할 때 쉬운 방법은 첫 번째 셀에다가 이렇게 커서를 두고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 화살표를 이렇게 하면 끝까지 선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최소값이 돼요. 근데 이렇게 일일이 범위를 넣는 게 좀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은
범위부터 먼저 선택을 이렇게 하고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 이렇게 범위를 다 선택을 한 다음에 네, 뭐 그냥 그 자리에서 되고요. 뭐 어디서 해도 됩니다. 우클릭을 하시면 이름이 지정된 범위 정의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름이 지정된 범위 정의를 클릭을 하시면 아까 봤던 요 메뉴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을 쓰시면 돼요. 그런데 A1 뭐 이런 거는 실제 셀 이름이니까 쓰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을 쓰면 됩니다. 저는 HData라고 이렇게 이름을 쓸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범위 이름이 지정된 범위를 다시 열어보시면 이미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네. 요 수정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범위의 내용을 바꿀 수도 있고요. 이름이나 범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름을 지정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요. 데이터 개수를 세는 함수는 count거든요. count 한 다음에 hdata hd 정도만 치면 이미 이렇게 떠요. 네가 지정해 놓은 범위가 있다라고. 그럼 이걸 클릭하거나 탭을 누르시면 선택이 됩니다. 아이고, 잘못 넣었네요. 다시 count h 이렇게 하면 보이니까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네, 100이 나왔어요. 데이터가 총 100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측정 단위는 제가 봤더니 0.1 단위가 최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0.1을 적어 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최소값과 최대값이 있는데요. 최소값과 최대값이 있습니다. 최소값은 아까도 봤지만 min, minimum 해서 hdata를 쓰면 돼요. 역시 있죠? 이렇게. 자꾸 이걸 엔터 옆에 저게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되네요. 네, hdata. 네. 최대값은 max 하신 다음에 역시 hdata. HD까지 넣으면 나오죠. 탭, 괄호 닫고 엔터. 그런 다음에 이제 범위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예요. 예. 15.7에서 17.9까지의 거리니까 2.2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히스토그램을 몇 개의 막대로 그릴 거냐, 도수 분포표를 몇 개의 급간으로 그릴 거냐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제가 대충 보통 교과서에 나오는 이 기준을 적어 놨어요. 데이터의 개수가 50개에서 100개 사이면은 보통 급수가 6개에서 10개 정도면 된다. 그래서 뭐 저는 한 10개 정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8개나 뭐 7개로 하셔도 돼요. 10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2.2 최대에서 최소까지 갈 때 2.2거든요. 차이가. 이걸 10조각으로 나누니까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0.2가 되죠. 0.2는 너무 숫자가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측정 단위가 0.1이니까 그거에 맞게 이렇게 0.2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2이니까 뭐 0.2가 될 수도 있고 0.3이 될 수도 있는데 뭐 0.2이니까 0.2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0.2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도수 분포표를 이쪽에 만들어야 되는데, 도수 분포표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첫 셀입니다. 여기 첫 셀만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이걸 조금 다른 색으로, 좀 진한 색으로. 네. 클래식 블루가 뭔지 모르겠네요. 요즘 클래식 블루가 유행인데. 요 셀만 잘하면 되거든요. 요 셀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급간의 최소 급간의 하한 값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최소값을 그냥 여기다 가져다 놓으면 경계선에 걸리는 값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측정 단위의 절반을 이렇게 빼줍니다. 혹은 뭐 0.5를 곱해도 되겠죠. 뭐 같은 얘기죠. 네. 그러면 15.65가 돼요. 이 15.65만 구했으면 이제 나머지는 뭐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네,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한이 15.65면 상한은 이 값에다가 뭘 더해줘요? 급간 크기 0.2를 더해주면 돼요. 근데 이게 늘 똑같이 더해질 거니까 F4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됐죠? 그런 다음 급의 하한은 이전 급의 상한이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그럼 얘도 0.2만큼, 얘도 0.2만큼, 다 0.2만큼의 폭을 가진 급들이 계속 만들어지죠. 그 다음은 계속 이렇게 붙여나가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간단하죠? 뭐 어디까지 붙여나갈 거냐? 어디까지 붙여나가면 돼요? 최대값이 17.9잖아요. 최대값이 포함될 것 같은 곳이 나오면 멈추면 돼요. 여기 보면 급상한이 18.05니까 최대값 17.9가 여기에 포함이 될 거잖아요. 포함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급을 대표하는 값은 중앙값이니까 하한과 상한을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돼요. 딱 중앙에 있는 값이죠. 그래서 이 급을 대표하는 값은 15.75가 될 겁니다. 요걸 모서리를 잡고 더블 클릭을 하면 모든 셀이 똑같은 수식으로 다 채워지죠. 이해되시나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서 지우고 나서 동영상 다시 돌려서 꼭 이걸 지운 상태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몇 개나 있냐를 이제 해야 돼요. 요거를 세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요걸 그림으로 잠깐 표현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네. 지금 이렇게 급간이 나눠졌어요. 각 급간별로 여기서 여기까지 데이터가 몇 개, 여기서 여기까지 데이터가 몇 개 이렇게 셀 건데 이걸 엑셀 함수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뭐 크다 쪽으로 가도 되고 작다 쪽으로 가도 되고 뭐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뭐 그림을 이렇게 그렸으니까 크다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얘보다 큰 값을 모두 다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보다 큰 값을 이렇게 확인하면 요거 두 개를 빼주면 여기에 존재하는 값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얘보다 큰 값 모두 다 몇 개인지 찾아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얘보다 큰 값 몇 개인지 모두 다 찾아주세요 라고 하고 그 둘의 차이 그 개수의 차이를 선택을 하면 요 급간에 들어가는 값이 될 겁니다. 요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요 도수를 채워 나갈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엑셀을 보시죠. 이때 특정 값보다 큰 값을 다 찾아주세요 라는 함수는 countIf입니다. countIf. 네. countIf를 하는데 제일 먼저 범위를 정해 주셔야 돼요. 범위는 우리가 어디서 하죠? HData입니다. HData가 이미 있죠. 그런 다음에 기준은 뭐보다 큰 값부터 먼저 할게요. 뭐보다 큰 값. 뭐보다 크냐 하면 바로 요 급 하한보다 큰 것을 선택합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그럼 괄호를 닫아 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급 하한보다는 모두 다 크니까 100개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요 수식을 다시 봤을 때 요 값이 아니라 E38이 아니라 바로 옆에 값 F38로 하면 상한보다 이 급 상한보다 큰 값이 몇 개냐를 세부해 주세요. 그러면 98개예요. 그럼 15.65보다 큰 거는 100개고 15.85보다 큰 거는 98개니까 두 개가 요 사이에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네, 아까처럼 요 수식과 네, F보다 큰 거의 개수, 수식 요 두 개를 서로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이렇게 수식을 보시면 16.65보다 큰 것들을 HData에서 다 찾아서 세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게 100개였고요. 그 다음에 15.85보다 큰 걸 다 세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게 몇 개라고요? 네, 98개니까 요걸 두 개가 됩니다. 이렇게 다 복사를 하면 네, 이렇게 예쁘게 도수 분포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네. 그리고 각 요 막대의 범내는 축값은 요 중앙값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하셔도 되고 요거 그리고 나서 x축 계열값을 요걸로 넣어주셔도 됩니다. 봤더니 뭐 애매한데 이 정도면 대충 정규분포 같아요. 약간 쌍봉형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이 정도는 뭐 들쭉날쭉 할 수 있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히스토그램 그리고 도수분포표 하는 게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요걸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기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구글 도구에 보면은 엑셀도 마찬가지고요. 구글 도구에 보면은 부가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없었던 것들을 추가해서 쓸 수가 있어요. 부가 기능을 클릭했을 때 저는 이미 설치를 해놨는데요. 엑셀 마이너 어널리시스 툴파크입니다. 툴팩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치하냐면 부가 기능 설치하기를 누르시고 여기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름 엑셀 마이너라는 거를 이렇게 엑셀까지만 검색해도 이게 워낙 유명한 도구라서 상단에 나와요. 그러면 엑셀 마이너 어널리시스 툴팩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설치가 뜰 거예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거가 뜨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치해달라고 하면 여기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구글 도구는 이 구글 문서는 여러분들 계정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만든 파일들은 다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안내해드린 유튜브에서 이미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컴퓨터를 쓰건 여러분들 계정에서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이 부가 기능을 설치하면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이거는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새로운 컴퓨터에 갔다고 새로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좋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 부가 기능에 엑셀 마이너가 생기고요. 이걸 스타트를 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도구들이 생겨요. 이번 학기에 우리가 다양한 통계적 도구들을 다룰 텐데 이걸로 거의 90% 이상 커버가 됩니다. 커버가 안 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뭐 조금 이제 엑셀을 하면 요 스프레드시트를 다루면 되고요. 거의 다 돼요. 그럼 요걸 이용을 해서 히스토그램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급 하한과 상한 중에 상한값만 따로 이렇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상한값만 제가 이렇게 따로 떼내서 아래쪽에 이렇게 붙여 넣었습니다. 붙여 넣을 때 그냥 붙여 넣기 하면 이렇게 다 망가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선택하여 붙여 넣기, 값만 붙여 넣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딱 오죠. 왜냐하면 여기 수식이 있는데 수식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값들이 나왔죠. 그럼 요 값을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히스토그램이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히스토그램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인풋 레인지에서 이거 안타깝게도 이 H 데이터가 안 먹어요. 얘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 엑셀에도 이런 부가 기능이 있는데 엑셀 부가 기능과 얘가 거의 똑같은 형태예요. 나중에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엑셀 부가 기능을 설명을 드릴 시간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없을 수도 있고 이 구글 도구의 부가 기능에서는 이걸 어떻게 사용했냐면 데이터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데이터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머릿말을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 화살표까지 이렇게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얘를 드래그로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드래그 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제가 지금 손을 다 뗐거든요. 손을 다 뗐다가 여기 히스토그램으로 보이는 여기 인풋 레인지를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네, 요 값이 들어가요. 이렇게 던져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빈 레인지도 선택을 해야 돼요. 빈 레인지가 뭐냐 하면 빈 레인지가 바로 요 급간의 값입니다. 근데 급의 상한 값을 넣으시면 돼요. 상한 값을 넣으면 되니까 상한을 이렇게 쭉 다 드래그로 선택을 한 다음에 역시 다 손을 뗐다가 빈 레인지에 이렇게 왼쪽 클릭을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인풋 레인지를 가지고 오실 때 데이터의 머릿말 숫자 부분만 가져오시면 요걸 클릭 안 하시면 되고 숫자를 가져오시면 첫 줄은 숫자가 아니고 데이터 이름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 다음 아웃풋 레인지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아무데나 빈칸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여기 제가 이미 해놓은 게 있으니까 안 해놓은 데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아웃풋 레인지를 한 칸만 선택하시면 돼요. 공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파레토 그림도 얘가 자동으로 그려주기도 하고요. 네. 뭐 쿠뮬레이티브 퍼센티지도 그려줄 수 있고요. 차트를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뭐 차트까지 그려주기를 원하시면 차트 아웃풋까지 선택하셔서 OK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근데 이게 가끔씩 이렇게 숫자가 조금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숫자가 오류가 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 구했던 급을 다시 값만 붙여넣기로 붙여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프리퀀시 보시면 21385 우리가 원했던 프리퀀시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되게 쉽죠? 네, 이게 굉장히 편리한 도구예요. 이걸 가지고 하면 되게 간단하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축소한 이유는 얘가 히스토그램 차트까지 제가 그려달라는 옵션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는데, 이게 이상하게 꼭 저기 데이터를 선택해 보면 이 데이터 범위에 이 빈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그렸던 히스토그램과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고요. 아까처럼 해주시려면 그 중앙값을 넣어주시려면 x축 추가로 해서 참, 갑자기 멈췄네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네, 안 들어가는데? 네, 계열을 이렇게 하는데? 네, 중앙값 이렇게 넣어주면 네, 이건 라벨로 들어갔는데 안되네. x축차가 왜 안되지 갑자기? 네, 이거 제가 다시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이거 왜 안되냐. 네. 그래서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간단하게 그릴 수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좀 당황했네요 지금. 네. 네, 제가 뭔가 까먹었나봐요. 아무튼 여기서 그렸던 그림과 똑같은 그림을 지금 밑에서도 그린 거거든요. 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그렸던 그림과 똑같은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도 이 그림에서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 기능에서 우리가 설치한 엑셀 마이너라는 도구를 이용을 하면 이 도수를 좀 더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복잡한 수식을 안 써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많이 됐는데 네, 이게 좀 애매하니까 나머지 하나 도구 삼포도는 너무 간단한 도구라서 네, 그냥 지금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게 너무 뭐 이걸 따로 설명을 드리기엔 너무 좀 간단한 얘기라서 네,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3포도 한번 보시죠. 3포도 설명 진짜 짧게 한 5분 정도 하고 네. 컴퓨터로도 짧게 실습하고 넘어갈게요. 네, 뭐 선생님들의 거짓말이 그렇죠 뭐. 네, 25분씩 자른다 그래놓고 지금 40분이 다 돼가는데 네, 죄송합니다. 3포도는 두 축에 따라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히스토그램처럼 얘도 가로축이 수치, 세로축이 수치입니다. 다만 얘는 두 종류의 두 축이니까 데이터가 두 종류의 수치형 값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키 몸무게라든가 뭐 작업 시간과 작업량이라든가 이렇게 두 가지 수치형 값이 동시에 존재를 할 때 그 두 가지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보통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우상향하면 양의 상관관계, 만약에 우하향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면 음의 상관관계가 되죠. 근데 사실은 이제 대충 우선은 시각화로 대충 형태를 한번 보는 거고 실제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보려면 상관관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혹은 더 엄격한 관계를 보려면 회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좀 더 이제 엄밀한 분석이고 3포도는 우선은 시각화해서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상관관계를 우리가 다룰 때 통계 시간에 배웠겠지만 이게 넓으면 상관관계가 약한 거고 이게 좁으면 상관관계가 강한 거죠.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가 강하다는 건 1에 가까운 거고요. 네. 이거는 0에 가까운 거죠. 뭐 한 0.6, 0.4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날 때도 이렇게 대충 이렇게 넓게 퍼져 있으면 뭐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4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엄청 모여 있어서 아주 좁은 영역에 이렇게 내려가는 기울기로 그려져 있으면 얘는 뭐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알고 있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빨리빨리 넘어가라고요. 네. 뭐 알고 있어서 빨리빨리 넘어가라는 거라면 다행인데 모르고 있으면 진짜 큰일인데. 네. 그러면 이것도 한번 마지막으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트에 보면은 같은 파일인데 두 번째 시트에 보면은 삼포도 데이터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온도와 점도 간의 관계 혹은 몸무게와 키의 관계를 이렇게 삼포도로 제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거 뭐 어려울 거 없고요. 뭐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뭐 이렇게 다 선택해서 네. 삽입 차트 하면 끝이에요. 네, 이게 열 차트로 돼 있어서 그런데 분산형 차트 이렇게 골라주시면 설정해서 차트 유형을 분산형 차트 네, 골라주시면 끝이에요. 온도에 대한 점도의 값이라고 아주 잘 나옵니다. 뭐 이건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바꾸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삼포도 뭐 더 이상 단순할 수가 없죠. 여기다 그린 거랑 이거랑 왜 이렇게 다른가요? 라고 하면 뭐겠어요? 네, 축의 범위를 제가 좀 조정해 준 거죠. 이게 너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잘 안 보이니까 야 이거 봤더니 뭐 대충 한 50이 최소값일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범위를 넓게 잡았다. 그래서 최소값을 한 50 정도로 잡아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좀 잘 되는 거죠. 55? 네, 이렇게 되니까 이 정도 봤더니 이제 좀 그래프가 좀 관계가 눈에 잘 들어오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네, 키와 몸무게에 대해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역시 이것도 제가 범위를 좀 조정을 해준 거고요. 범위를 조정을 해야 이렇게 관계가 잘 드러나죠. 범위를 조정하기 전에 너무 몰려 있어서 잘 안 보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약간 반비례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상관관계를 배울 때 다시 다루겠지만 CORREL이라는 상관관계를 구해주는 함수를 적용을 해보면 네, 마이너스 65.03%니까 마이너스 0.6 정도 0.7 가까운 그런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키랑 몸무게는 아주 강한 양의 상관관계 0.85, 0.9에 가까운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삼포도를 하는 경우에 또 역시 딱 한 가지만 제가 1분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삼포도로 이렇게 그림을 시각화했어요. 이 경우에도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층화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키와 몸무게의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데이터가 떨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그룹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직선으로 나타내자면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어서 두 개가 기울기라는 측면에서도 다르고 여기 y 절편 네, 이렇게 절편값도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얘기는 이 두 데이터 아까 같은 뭐 키와 몸무게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작업 시간과 작업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작업 시간과 작업량의 데이터인데 이렇게 그룹을 내가 이렇게 나눠봤더니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작업 시간이 늘어났을 때 이 그룹은 엄청 작업량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이 그룹은 좀 천천히 늘어난다. 이렇게 한다면 이쪽 그룹이 좀 더 숙련공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쪽 그룹은 아직 이제 초심자들 신입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비숙련공 뭐 어떻게 부르던 이렇게 두 집단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에 데이터를 잘 관찰하다가 이거 한 덩어리로 보면 안 되겠는데 대충 이렇게 그려봤더니 이렇게 꺾이는데 그러면 우선 이렇게 아까 봤듯이 층화로 이렇게 잘라서 그냥 간만 기준으로 잘라서 좀 보다가 이쪽을 봤더니 이쪽은 신입자 비율이 좀 높네. 그러면 1년차 근로자와 그리고 숙련 근로자들 좀 아예 데이터를 나눠서 보자. 그랬더니 정말로 이렇게 기울기가 달라지는구나
라고 한다면 그걸 아까 뭐라 그랬다고요? 네, 역시 칭화를 적용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전체적인 분포를 보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인 분포를 보고 칭화를 적용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히스토그램과의 차이가 뭐예요? 히스토그램도 전체적인 분포를 보는 건데 얘는 한 가지 데이터를 보는 거고, 삼포도는 뭐라고요? 두 가지 데이터 A, B의 관계를 보는 거라는 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포인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데이터들의 전체적인 특성을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칭화를 쓸 수는 있다. 근데 쓰는 방식이나 관찰하는 방식이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보다 너무나 강의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뭐 매일 거짓말 하는 거지 뭐. 원래 선생님은 다 그래요. 선생님은 늘 거짓말하는 존재. 뭐 늘 그렇잖아요. 뭐 시험 쉽게 냈다. 뭐 너무나 이 과목 내용이 쉽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 네, 기본적인 내용만 다룬다. 뭐 다 그런 거죠. 죄송합니다. 반성할게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짧게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네, 좀 제가 좀 작아지네요. 좀.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꼭 스프레드시트 꼭 복습을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과제도 앞으로 이렇게 나가고 아마 시험도 이런 형태로 보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 꼭 실습 파일 받은 거 토대로 복습이구나. 네, 복습 해보시길 바랍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네,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